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선 후보가 첫 사자 TV 토론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외교 안보, 또 일자리는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 도덕성 검증 공세도 상당했는데요. 이번 토론이 대선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대선 후보들이 참여한 첫 사자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이 났고 아마 지금 토론 보신 분들은 평론가분들의 어떤 해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오늘의 내용 어떻게 좀 전개될지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습니까? 토론에 뭐 2시간 저도 뉴스 준비하느라고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네 후보들이 모두 이제 이 지지자들 그리고 이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상당 부분 충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답게 현실적인 안정감을 위주로 해서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노력이 일정 정도 이제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다소 이제 좀 숙련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구심을 상당 부분 그래도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된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이제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좀 논란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대 이상의 어떤 성적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구도가 상당히 안 좋은 구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왜 필요하다라는 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었는데 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다 이제 공급 확대라든지 이제 자기 집 마련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진보 정치 차별화 이런 것들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토론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모처럼 이제 그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제 입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된다. 이 점을 먼저 얘기를 해서 좀 합의를 좀 이끌어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또 유권자들에게 많은 점수를 또 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명의 후보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은 첫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평론가님은 좀 대체로 좋은 후한 점수를 준 평가였고요. 사실은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었고 좀 실점을 좀 최소화하려는 것도 엿보였고요.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득점, 실점 위주로 일단 따져보면은 네. A 점수를 줄 수 있는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더 상승시키고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깎는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웠다라고 네. 보고 대신에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내 구역은 여기까지다. 내 특징은 여기까지다. 이 정도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토론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C 이하를 주기도 어렵다. 한 B 정도. 예, 그렇게 주고 싶고. 네. 그리고 각 후보의 특성이나 강점이 다 다르다는 게 드러났는데 저는 좀 스포츠 선수의 비유를 할 만한 것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축구의 스위퍼, 최후방 수비수.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미지는 최전방 공격수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좀 여당 후보라고 하는 특징도 있는 것이고 또 대선 또 뭐 본선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네. 5년 전에도 대선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실점을 하지 않는 후방에서 빈틈 없이 수비를 하는 그 스위퍼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보여지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받아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상대방을 모는 쪽으로 좀 더 장기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를테면 대장동 대장동 관련 의혹이 때문이죠?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뭐 네티즌 댓글에서도 검사 같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야구 투수 같다. 뭐 타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뿌릴 수 있는 구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구를 하는 그런 야구 투수의 모습을 떠올렸고요. 뭐 일부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 검사 같다는 어떤 반응은 네.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반응일까요? 좀 불리한 반응일까요? 그것 자체로는 저는 강점 약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과 결합해서
결국에는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물론 계속 검찰 티가 난다 이러면은 약점이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뭐 총장을 해봤던 사람답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되겠고 그는 향후에 더 윤석열 후보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심상정 후보는 전 농구의 센터라든지 파워포워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중에서 쟁탈에 가까운 행위를 제일 잘하는 후보가 아닌가. 어쨌든 공격성, 저돌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말들이 엉킬 때 상대방을 뿌리치고 잡아내는 이런 스타일은 가장 강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농구에서 골밑 다툼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따내는 선수에 가까웠다고 쟁탈력?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저는 배구의 세터를 떠올렸는데 배구의 세터는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날라온 공을 최대한 장인 정신으로 띄워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좀 어떤 후보를 몰아붙인다거나 이쪽에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강하지 못한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본인이 익숙한 생각을 펼쳐놓는 것. 이것이 가장 강점이 아니었나.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배구의 세터를 떠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방어에 좀 주력했다. 공격보다는 수비나 방어? 네 후보가 다들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아직 TV 토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 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장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된 토론회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 개인에 대한 검증,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은 사실 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고 최근에 성남 FC 수사무화 의혹이 네. 있고 그리고 김혜경 씨 관련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주제별 토론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공세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제 1점 사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수민 평론가 이제 스포츠에 정통하시니까 이제 그런 비유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에 정통하셨는지 그렇지는 모르겠네요. 않고 제가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도 정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에는 이제 좀 정통하지가 않는데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이제 최후방 수비수처럼 이제 수비를 잘했다 말씀하셨지만 예.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는 가끔 이제 최후방에 있는 수비수가 이제 이 센터라인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슛을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보셨듯이 반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다 봤던 장면에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뭐 집을 샀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이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는 내가 가진 카드 한 장이 뭐 죽게 돼 있다라든지 이런 네. 말을 했다는 것 정도가 추가가 된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이 사건은 이 국민의힘 게이트에 가깝고 자신은 이제 어쨌든 최대한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이제 국민의힘 쪽 아니냐 이 주장을 그대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결국 이 사업 자체에 설계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일당들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그 연장선에 있거나 네. 아니면 사업 설계를 굉장히 무능하게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물고 무는 이제 싸움입니다. 사업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제 하고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건데 만약에 양자 토론을 이런 방식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장면을 2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공방이 과연
이 토론장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사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검사의 모습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이 검사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할 때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네.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사실 그리고 새롭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이끌어내는 게 또 검사의 역할인데 네. 지금 토론한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맥은 잘 짚었는데 아픈 부분은 잘 찔렀지만 그런 새로운 어떤 의혹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또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좀 소모적이었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국감장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라는 표현도 나온 걸로 들렸고요.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그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평론가님이 쟁탈력이라고 하셨나요? 농구 선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요청한 대목도 눈에 띄었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후보들의 좀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윤 후보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윤 후보에 대한 대응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네. 후보에 대한 어떤 질문이 집중됐던 측면 이렇게 질문드리기 낫겠네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앞으로 좀 더 진척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부동산 뭐 같은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이슈라서 또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대장동 개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은 어떤 것이냐. 대장동 개발처럼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오늘 조금 논쟁을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은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간 주도 개발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형식상 민관 합동 개발이었던 대장동 의혹, 그것의 대안이 민간 주도인 건가? 이 부분에서는 심상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추후에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지면 어떨까?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외에서도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승화를 시켜 나갈 건지 이 부분이 오늘의 좀 숙제로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김이 셀 수 있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부 몇 가지 차이를 빼고는 다들 견해가 일치하는 것이 공급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차이점 위주로 더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오늘 나온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좀 강하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법 이런 개정을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했죠. 예. 그래서 다음 토론회 때는 이제 오늘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이가 나온 부분들을 더 후벼파는 서로 간에 후벼파는 그런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경론이 있었거든요. 사드 문제, 뭐 선제 타격 문제를 놓고도 경론이 있었고 또 대규모 재정 지원을 놓고도 35조 원 추경 증액을 놓고도 이제 숫자 갖고도 좀 옥신각신하기도 했고 앞서 그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을 놓고도 또 점수를 놓고 좀 사실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사실 쭉 TV 토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대선은 34일 앞둔 시점 중도층, 부동층 한 20%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누가 잡을 것인가? 이번 토론 이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이 토론이랄까 관계랄까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어떤 네. 관계에 있는 거냐.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청약 가점 만점이 몇 점이냐. 근데 이제 40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다 84점이다. 네. 이렇게 바로잡기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약한 군복무를 마친 이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청약 가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네. 이미 이제 그 나이대가 이제 그러면 청약 가점에서 좀 만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불리한데 그러한 것들을 메꿀 만한 어떤 그러한 여지가 없는 거다. 이미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약한 부분을 잘 이제 파고 들었거든요.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정책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보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게 어떤 정치냐 여기서 사실은 좀 부족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런 토론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게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중도층 유권자들 가운데는 네. 이 지금 이제 결국은 후보들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적임자가 이제 안철수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이런 갈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또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결국은 중도층이 이번에 토론을 보고 느꼈을 바라는 것은 이런 디테일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어떤 지점들을 후보들이 네. 얼마나 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철학을 잘 얘기하느냐도 있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또 가지고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네. 지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외교안보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중 여론, 협중 여론을 또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억울한 거를 이제 표출하는 과정에서 좀 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상대 후보가 이렇게 발언하는 걸 끊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의 토론에서는 이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이 윤석열 후보가 나서야 될 때 나서 가지고 과단성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네. 다소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나 방어가 이렇게 좀 오갈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국정 운영에 어떤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계속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부분만 이제 얘기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격이 좀 심하게 들어오면 역공을 펴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중도층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진솔하게 접근하는 게 중도층 여론에 좀 이렇게 효과가 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보고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또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오늘의 토론을 이제 그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또 공방을 이어가느냐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이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청약 가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지금 토론이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부에서는 기자들이 발언도 정리하고 지금 녹취도 정리하는 시점인데 마침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후보들 얘기 들어보시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 그리고 또 주무장관들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런다고 그래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마무리는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로 끝났는데 사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인데 지금 청약 부분도 그렇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LTV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는 걸 봤거든요. 90%냐 80%냐도 있었고 또 추경 관련해서는 35조 원 얘기를 좀 갖고 얘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좀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들도 좀 이어졌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저런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경선 때도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뭐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청약 가점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쪽이 좀 리스크를 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것까지 따지느냐. 근데 사실 대응하는 쪽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국민들 중에서는 이해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일일이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답을 좀 성급하게 한 게 좀 패착이 아니었는가. 40점이라고 답을 했는데 84점이라고 하는 정답하고 차이가 컸고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이제 서울 지역 커트라인을
안철수 후보가 물었는데 62.6점이 정답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만점에 가깝다라고 답을 한 것 좀 삐끗삐끗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자료 화면에 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 군필자의 청약 가점 공약을 냈거든요. 그게 5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만점이 84점인 경우에도 그 5점이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적을 한 거였기 때문에 좀 공약 전체 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이제 이 어떤 팩트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뭔가 국정 운영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거겠죠. 네. 지금 보신 이런 장면들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일종의 이제 뭐 수소 경제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질문을 해서 개념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다른 데로 이제 질러가거나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에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물어본 것 중에 KFX 사업이 왜 이제 지연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경항모 예산이랑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권에서 경항모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거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 지식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거듭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권자들이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뭐 국방 문외한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부분은 일단 지금 모른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토론 이후에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LTV가 이제 80%냐 90%냐 윤석열 후보 공약이 네. 이 부분은 다소 이제 혼동이 있는 것 같은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LTV 90%로 상향이 됐다. 원래 80%였는데 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또 LTV 80%에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왜 나온 거냐? 언론사가 잘못한 거냐? 캠프 운영상의 난맥이냐? 이런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캠프 운영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추가로 슬로건을 또 바꿨거든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한 이 공개한 슬로건하고는 또 다른 내용의 슬로건이 갑자기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는 것도 지금 남은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못한 얘기는 잠시 뒤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거티브 좀 공방을 의식해서인지 이 문제가 다음에 얘기할 문제가 좀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건데 압축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초박빙 대선판의 배우자 리스크의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두 분과 짚어볼 텐데 오늘 나온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혜경 씨 관련해서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김혜경 씨 모두 사과를 했고 또 불찰이다,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초박빙 혼전 양상 속에서 사실은 또 당내에서도 이제 좀 지지율에서 좀 극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과잉 의전이라는 표현도 있고 갑질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사실 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공공적인 공공기관의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전이 불필요한 것이 많다, 과잉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줄이는 것이 네. 행정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사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의 폐단으로 지목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 하면은 그동안의 강점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저 사람의 행정개혁가 아니냐. 이건 물론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의원 출신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이 필요하다. 미국에도 주지사 출신 대통령이 많듯이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예, 이런 이미지 좀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의혹들 혹은 사실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실수라든지 혹은 어떤 기준의 미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이상은 굉장히 앞으로 좀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좀 그리고 대장동 의혹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의혹이 좀 더 컸다고 보지만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유권자들의 직관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좀 큰 악재다 이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논란에 대한 체감이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좀 예. 이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돌발 악재 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동안 7시간 논란 포함해서 김건희 씨 논란을 겪어서인지 뭐 앞서 공수가 바뀌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좀 국민의힘이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발언이 준비되면 한번 잠깐 듣고 또 평론가님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덤비는 거면 그냥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고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언을 하나 더 얹으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이랑 연락 주고받은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맞받아치는 발언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지금 쭉 내용 보셨는데 민주당의 대응, 또 이재명 후보의 대응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란과 함께. 네. 저는 이제 대응을 했으면 그걸로 논란이 종결돼야 되는 건데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응의 핵심은 네. 이 김혜경 씨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된 지금 이제 경기도청의 총무과 5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네. 이 배모 씨가 본인 입당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모 씨 얘기는 이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건 아닌데 일종의 과잉 충성을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오래 지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좀 무리를 한 것이고 그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급자인 제보자 모 씨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점을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김혜경 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데 하지만 상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력을 받거나 한 건 아니고 단지 옛날부터 아는 사이여서 가까운 사이여서 좀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사 구분 못한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사안으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냐?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김혜경 씨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배모 씨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 결국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카드 바꿔치기 해가지고 구매했다고 하는 소고기들의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매한 것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제 식재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초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김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서 이제 그날 뭘 먹고 싶은지 배모 씨가 뭐 미리 알아서 이렇게 뭐 진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의문이 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법 위반 이제 의문이 이제 대리 처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네. 아니겠습니까? 배모 씨는 이 부분을 이제 자기가 먹을 약을 그냥 처방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집으로 이제 배달이 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고 네. 김혜경 씨가 과거에 또 이 약은 직접 처방받은 이런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김혜경 씨하고 배모 씨가 얘기한 입장이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은 동시에 그럼 왜 이런 해명이 나온 거냐도 다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계속 연속된 어떤 늪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도 이쪽에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있는데 저쪽이 똥 묻은 개고 우리가 겨 묻은 개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해야죠. 본질적인 것은 네. 지금 유권자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그 지자체의 장을 맡고 나서 그 지자체에서 뭐 왕처럼 살아온 거 아니냐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뭐 관행이었던 건지 네. 뭐 그럴 의지를 갖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반성할 것인지 이 문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 탓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 사리가 잘 맞지 않는 어떤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원래도 악재인 게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상당히 키우고 있다. 우려가 됩니다. 네. 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과 앞서 못다한 토론의 내용은 잠시 뒤에 지지율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이 대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명백한 사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후보 본인도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할 거다. 문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 국면 앞두고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은. 저는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의 개입 여부 정도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취소시킨 다음에 네. 법인 카드를 끌어써서 결제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 복용 문제에서도 배모 씨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었다고 했지만 네. 또 앞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몇 시간 전에 나왔지만 김혜경 씨가 그 처방전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감사든 수사든 저는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공금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감사부터 하고 수사를 하자 이런 주장보다는 양쪽 다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가 얼마 전에 남양주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벌여가지고 남양주시청의 어떤 공무원이 시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도록 만들었고 남양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얼마 전에 이제 이거는 취소시킨다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감사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반드시 짚었으면 하는데 이 네. 배아무개 씨가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지난달 말 시점에 본인이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아서 이제 총무과의 별정직 공무원이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경기도청의 업무 분장 조직도를 보면은 대외 협력 업무는 보통 지자체들도 비슷할 텐데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지 총무과는 사실 내부의 총괄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외 네. 협력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긴다. 뭐 총무과 직원인 배모 씨가 왜 비서실 직원인 A 모 씨에게 지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설령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할지라도 네. 지자체에서 일하는 계통들이 일그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네.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예. 결국 그거를 감사를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어쨌든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해보라는 거니까 결국.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어떤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구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공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데 쓰였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냐? 그건 좀 의문이고 그리고 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제 쇠고기가 공적인 어떤 행사에 투입이 된 거라고 하면 그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해명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지금 감사를 먼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일종의 시간 벌기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설 연휴를 우리가 이번 대선 최대 분수령으로 꼽았는데 그 연휴를 기점으로 직후에는 토론회가 열렸고 또 그 연휴 기간 동안은 새로운 또 배우자 리스크, 배우자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지율 좀 간단히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일단 이번 조사 같은 경우 한길 리서치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40.4%, 윤석열 후보가 38.5%, 자, 심상정, 안철수 후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양강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조사가 2월 2일 실시한 조사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반영됐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1월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가 멈칫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선호도에 비해서는 이 사표 심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에 둘 중 한 명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쏠리고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좀 포지티브한 기준보다는 저 사람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더더욱 양강 구도로 좀 다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여론조사마다 좀 편차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뭐 뒤처지는 조사 못지않게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조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뭐 또 유능 이런 코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너끈하게 이재명 후보에 뒤처지던 것을 만회하지는 아직 못했다. 예, 그런 차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개인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뭐 지식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변수로 남아 있고,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좀 의지를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사람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는 심리가 양쪽에서 좀 팽팽하다 이런 해설이셨고,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 37.9%, 국민의힘은 32.6%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적합도도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36.6%, 안철수 후보가 32.9%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지지율까지 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42.2,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를 이제 가상한 건데요.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로 각각 단일화됐을 때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 자, 다음 조사 결과는 이제 연령별인데 이 질문은 또 김민하 평론가님께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30 세대에 좀 밀린다라는 또 해석도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20이대남, 이른바 이대남에 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시점과 좀 맞물려서 이른바 세대 포이론 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습니까? 연령별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이번 조사 결과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여론조사마다 지금 편차가 큰 상황이고, 특히 그 편차가 큰 배경 중에 이제 제일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20대 이 응답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20대 응답층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측면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이런 민감도가 좀 다른 것 같다. 특정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정당으로 지금 상당히 조직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20대들하고 그렇지 않은 20대들하고의 어떤 여론조사의 응답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된 어떤 조사 결과하고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이라는 거는 어쨌든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이제 이 양강 후보에게 그래도 보다 이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좀 반등세를 보이고 회복세를 보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조사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에서도 어쨌든 여전히 20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오차범위 내이겠지만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면 분명히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이라든가 이런 전략이 먹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안주하는 걸로 그러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지는 못하는 게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 연휴 이후에 회복되는 흐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설 연휴 전에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를 따로 찾은 건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쇄신 드라이브도 했고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런 위기감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지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스피커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강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측도 결집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빠지는 듯한 그런 국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양측이 똑같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물론 앞서 김혜경 씨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양쪽이 최대 결집한 상황에서 양강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대선이 점점 좀 분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만 유지해서는 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단일화 얘기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뭔가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뭔가의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국면이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다음 들을 질문을 김민하 평론가님은 답변을 녹이셨기 때문에 끝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님께 여쭤보면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뭐 앞서 토론회도 얘기했고 뭐 김혜경 씨 변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건 2030, 또 중도층, 뭐 이를테면 호남 민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각 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떤 점을 좀 잡아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번 대선에서 좀 나타났던 현상인데 네. 좀 유권자 표밭을 갈라놓고 이쪽에는 뭐가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던지고 저쪽으로는 뭐가 먹힐 것이다 하고 던지고 이런 태도들이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던지다 보면은 어느덧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쪽 저쪽의 공약이 상충이 되고 같은 사람의 공약인데도 상충이 되거나 저 사람은 네. 도대체 그냥 계속해서 덧셈 정치만 이렇게 기워서 누더기처럼 기워서 할 거냐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공약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저는 후보들이 어떤 국민들의 계층을 너무 지나치게 나누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 예, 그래서 소모적인 갈등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2030 호남 중도 이것을 가리지 않고 더 지지율상으로도 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거다. 통합적 비전의 제시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못다 전해드린 토론회 내용은 YTN 정치부 기사를 통해서 다음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또 다음 시간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